어쩌면 한 남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은 그의 연설 속이 아니라 한 장의 사진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이미지를 하나의 제국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단지 콘크리트와 유리로 된 건물만이 아니라 선택된 단어들, 정교하게 계산된 제스처들로 만들어진 제국이었습니다. 금빛, 환호, 허세로 빚어진 하나의 캐릭터. 그는 언제나 다른 이들을 무너뜨리는 요소, 과거,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평범한 밤, 미국 TV 스튜디오의 극적인 조명 아래서 그 전설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함도 히스테릭한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한 장의 문서화된 반박할 수 없는 폭로였습니다. 픽셀로 기록된 진실, 부정되었지만 결코 잊히지 않았던 과거. 수년 동안 정치와 풍자를 결합해온 코미디언 스티븐 콜베어는 그 순간 농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의적인 독백도 극적인 효과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빛을 켰을 뿐이었습니다. 아무 빛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 속에 숨기고자 하는 것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로 폭로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이 제프리 앱스타인 기록에 올라 있다고, 등록되어 있고 분류되어 있다고. 그리고 이 정보가 방송된 순간 충격을 받은 건 대중만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심장부까지 공황에 빠졌습니다. 그 전까지 트럼프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것을 부인하라. 항상 그를 거의 몰랐다. 그는 그냥 괜찮은 사람이었다. 난 아무 관련이 없다. 주의를 돌릴 줄 아는 자의 숙련된 문장들. 하지만 어떤 문장도 문서 앞에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어떤 연설도 당신의 이름이 설명 불가능한 이름들 옆에 올라있는 목록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이건 더 이상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수백만 명 앞에서 생중계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폭로는 무대 한가운데에 번개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불태운 것은 그 무대 뒤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트럼프를 둘러싼 측근 집단, 충성스러운 참모, 기계처럼 말하는 대변인, 영혼 없는 전략가들은 단지 동요한 것이 아니라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소문과 기록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전까지 사람들은 헛소문이라 웃어넘길 수 있었습니다. 언론의 마녀 사냥, 민주당의 음모라고 치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록 속 이름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끌 수 없는 사이렌이었고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공식의 도장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는 전화기가 미친 듯 울렸습니다. 참모들은 교차된 지시를 고함쳤고 대변인들은 법적 대응을 피할 수 있을 만큼은 조심스럽지만 동시에 여론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을 만큼 강렬한 성명을 쓰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건 단지 정치적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존재론적 위기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은 자신이 늘 싸워왔다고 주장해온 그 어두운 권력 시스템, 조작의 제국 안에서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러니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였을지도 모릅니다. 트럼프는 본능적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긴장된 듯한 비웃는 미소. 마치 언어의 기술만으로 다가오는 열차를 피할 수 있다고 믿는 듯이. 아마도 그는 그 이름이 단지 우연이라고, 덫이라고, 또 하나의 마녀 사냥이라고 치부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는 콜베어 역시 지금껏 침묵시켜온 수많은 비판자들처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사실은 그 폭로가 이루어진 무대가 충성파로 가득한 법정도, 억만장자만 모인 폐쇄형 행사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건 공중파 TV였습니다. 웃음이 분노로 바뀌는 공간, 그 빛나는 스튜디오 안에서 콜베어는 단지 코미디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국 정치 세계에서 드물게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거울. 그것도 단순한 거울이 아니라, 이상화된 모습이 아니라 진짜 얼굴을 비추는, 주름지고 부식된 진실을 드러내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마침내 나타난 건 수많은 애국주의적 수사, 펄럭이는 깃발, 국민주의 슬로건 이면에 숨겨진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을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단순히 범죄자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입니다. 부패한 엘리트, 인신매매, 면책, 경비로 둘러싸인 낙원 같은 섬에 묻힌 비밀들. 이제 그 이름 옆에 도널드 트럼프가 등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내부 고발자도 아닌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로서.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 전까진 사람들이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스캔들은 리얼리티 쇼 캐릭터의 일부라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 혐오 발언, 언론 비하, 올 트럼프 스타일이라고 포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스타일을 지지자들은 받아들였고 심지어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십 년간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보호되어 온 범죄의 핵심 인물과 문서로 연결된다는 것은 단순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앱스타인 기록 속에 트럼프의 이름이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거짓말은 다른 빛을 띱니다. 섬에 대한 거짓말, 만남 횟수에 대한 거짓말, 거리두기에 대한 거짓말. 이제 그 모든 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방어 시스템입니다. 단지 한 사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 통제, 영향력, 두려움으로 지탱되어 온 하나의 제국을 시간 속에 얼어붙은 이미지. 두 남자가 나란히 서 있다, 웃고 있다. 한 명은 맞지 않는 정장을 입었고 다른 한 명은 이미 위험한 존재임을 알기에 굳이 그렇게 보이려 하지 않는 은근한 오만함을 풍기고 있다. 1990년대 말 빅토리아 시크릿의 파티. 사진의 중심엔 도널드 트럼프와 제프리 앱스타인이 있다. 같은 프레임, 같은 샴페인 잔, 같은 웃음.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그냥 또 하나의 연예계 스냅 사진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아는 사람에게 그 순간은 하나의 시면이다. 이 이야기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단순히 스캔들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이 훨씬 더 아픈 진실, 평범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사는 삶과 권력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현실 사이의 단절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30에서 65 사이의 나이로 일하고 세금을 내고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세상 속에서 자녀를 지키려 애쓰는 사람들에게 이 폭로는 다르게 다가온다. 이건 트럼프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에게 너무 오랫동안 감춰졌던 것들에 관한 이야기다. 과장이라 했던 것, 음모론이라 했던 것, 편집증이라 치부했던 것이 사실은 진짜였다는 이야기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이미지를 신뢰하라고 배웠다. 정장을 신뢰하고 카메라를 믿고 마이크에 귀를 기울이라고.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자들은 최소한의 명예 코드, 공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 믿으라고.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면, 만약 그들이 주최하는 파티, 칵테일, 개인 제트기, 경호원이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고립의 증거라면, 진실도 후회도 정의도 넘어서 사는 엘리트 집단의 증거라면, 우리를 찌르는 건 기록 속 이름이 아니다. 사진 속 웃음이다. 그 웃음은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수백만 명이 잠 못 이루며 월세 걱정하고 약물 중독 자녀를 붙잡고 알츠하이머 걸린 부모를 돌보고 암의 고통을 견디는 그 순간에도 어떤 부유한 남성 계층은 서로를 보호하며 웃고 건배하고 샴페인 잔 사이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옆에는 강제로 끌려온 소녀들이 있었다. 스티븐 콜베어는 그 사진들을 공개했다. 하지만 그것은 충격보다 침묵을 불러왔다. 왜냐하면 사진 속 내용이 새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확증이었다. 그리고 그게 더 끔찍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속삭이듯 증거 없이, 용기 없이.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를 살아낸 사람들은 기억한다. 언론이 얼마나 선택적이었는지, 어떤 스캔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얼마나 중요한 이름들이 보호받았는지를. 은행 스캔들, 화이트칼라 범죄, 정치적 조작들이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시간 속에 묻혀간다는 그 무력감을 기억한다. 하지만 시간은 용서하지 않는다. 시간은 쌓인다. 그리고 지금 2025년 모든 것이 되돌아왔다. 더 노골적으로, 더 적나라하게, 더 역겹게.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불편함이다.
아마도 잘못된 사람에게 박수를 쳤다는, 포식자에게 투표했다는, SNS에서 한 범죄자를 영웅으로 옹호했다는 그 씁쓸한 감각. 모두 똑같다는 오래된 문장은 이제 더 냉소적으로 들린다. 왜냐하면 아니다. 모두가 똑같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흔적을 지울 수 있는 힘이 있다. 기록을 다시 쓸 수 있는 힘. 심지어 그들의 범죄마저 전략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는 힘. 반면 다른 사람들은 단지 숫자일 뿐이다. 신문 헤드라인에 이름조차 오르지 못하는 희생자, 결코 정의를 보지 못할 가족들. 그래서 그 사진이 더욱 고통스럽다. 몇 초의 찰나 속에 진짜 세계와 그들의 세계 사이의 단절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곳에 명예 코드도 없다. 도덕도 없다. 애국심도 없다. 오직 이익, 오직 거래, 그리고 가장 사악한 것, 쾌락. 법 위에 있다는 쾌락, 고통 위에 있다는 쾌락, 모든 결과를 무시할 수 있다는 쾌락. 트럼프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앱스타인의 섬에 갈 기회를 가진 적이 없다고 말할 때 그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조롱하는 것이다. 당신을, 나를, 언젠가 어떤 기관을 믿었던 모든 사람을, 시스템이 자신의 딸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모든 어머니를, 정의는 공평하다고 믿었던 모든 아버지를. 그런 발언은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광기를 정상화하려는 방식이다. 공포를 유머로 평준화하는 방법이다. 범죄를 밈으로 바꾸는 수법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든다. 아무것도 충격적이지 않게. 모든 것이 농담처럼 느껴질 때 처벌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돌이 아니다. 살아온 사람들이다. 잃어본 사람들이다. 품위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다. 응급실에서 겁에 질린 딸의 손을 붙잡아 본 사람들,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한 사람들. 세상이 불공정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토록 부정직할 줄은 몰랐던 사람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남은 것은 기억이다. 그리고 기억은 아프다. 그래서 지금 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단지 헤드라인을 따라가선 안 된다. 이 남자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집착에서 출발했는지, 어떤 전략으로 성장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전 세계를 형성하는 대통령들의 전기를 다룬 특별한 전자책이 당신에게 필요하다. 그들의 뿌리, 모순, 세계 정치를 이끌게 된 여정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의 사건을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숙하게 해석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 독점 자료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지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이해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트럼프가 대중의 눈을 속이려 했던 먼지는 서서히 가라앉고 퍼즐의 조각들이 마침내 맞춰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추악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괴물 같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오래된 사진에서의 미소나 엘리트들의 파티에서의 조용한 출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문서와 마주하고 있다. 완전한 더러운 소설처럼 우스꽝스러운 별명과 전략으로 숨겨진 정체성들의 파일. 도널드 존 트럼프, 더 도널드, 빅데디 브론즈, 마이크로 DJT. 별명은 마치 가면처럼 법의 비달에 드러나야 할 이름에 더 씌운 작은 부정의 층들이다. 하지만 왜 그렇게 많은 이름들인가? 왜 그렇게 많은 가면들이 필요한가? 권력이 supposedly 깨끗한 얼굴을 하고 돌아다닌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그림자에서 도망치기 위해 얼마나 자주 정체성을 바꾸어야 하는가? 진실은 더 이상 연설에 있지 않다. 삭제된 이메일의 흔적에, 공개되어야 했던 기록의 부재에. 왜냐하면 한 이름이 여러 번 나타날 때, 그렇게 구체적인 변형이 있을 때 그것이 국제적인 성범죄자의 연락처 목록에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방법이다. 그것은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이 나라는 그것을 정치적 게임의 또 다른 에피소드처럼 지켜보았다.
정당 간의 전쟁, 자아의 연극. 그러나 이 인식의 오류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대가가 청구되기 시작한다. 트럼프가 카메라 앞에서 단호한 목소리로 에프스타인의 모든 기록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블러핑이었다. 속이는 것이 설명하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을 배운 사람들이 사용하는 오래된 속임수였다. 그는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유죄인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한 사람들의 수호자로서 정의를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갔다. 문서들은 오지 않았다. 이름들은 여전히 숨겨져 있었다. 그가 모두가 잊을 거라고 믿었을까? 아니면 그는 그것을 예상했을까? 그는 아마도 맞았을 것이다. 한동안. 왜냐하면 사회의 도덕적 피로는 실제한다. 우리는 지쳤다. 거짓말, 깨진 약속들, 애국적인 담론으로 위장된 조작들에. 하지만 뭔가 바뀌었다. 그것은 권력의 정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여기 아래에서 일어났다. 살아남은 자들의 눈 속에서, 너무 많이 일하고 너무 적게 신뢰하는 자들의 피로 속에서. 점점 커져가는 불신은 무관심으로 변하지 않고 감시로 변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모든 미뤄진 말들, 보류된 문서들, 유죄가 선고된 공범들과의 비밀 회의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무게를 가지게 된 이유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기슬라인 맥스웰, 20년형, 아동 성매매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선고는 사건을 끝내야 했지만 오히려 사건을 더 깊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 판결 후 당시 미국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가? 그의 개인 변호사인 토드 블란치를 그녀에게 보냈다. 연방 교도소에서 두 번의 방문이 있었고 논의된 내용은 공개된 기록이 없었다. 언론도 없었다.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 후 그녀는 박스 하나를 손에 들고 나왔다. 종이 박스. 당신은 대통령의 변호사와의 회의 후 성매매범들이 개인 박스를 받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왜 아무도 묻지 않았을까? 왜 아무도 막지 않았을까? 여기서 이야기는 또 다른 층을 얻는다. 우리는 더 이상 성적 스캔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네트워크, 제도화된 보호 시스템. 범죄자들은 보호받고 증인들은 사라진다. 그리고 투명성을 보장해야 할 사람들은 공범이 되어버린다. 그동안 트럼프는 계속 웃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카메라를 향해 웃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금융적으로 지원하는 은행들, 그를 보호하는 기업인들, 그가 절대로 자신들을 끌어들이지 않기를 기도하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웃고 있다. 그리고 기록을 공개하겠다는 약속은 진행되지 않는 소송들, 쌓여가는 항소들, 이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변명들 아래 묻혔다. 정의는 마케팅의 도구로 변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 공공병원 복도를 지나치는 사람들, 보건소에서 3시간 동안 기다리는 사람들, 1년도 차에 지나지 않아 자녀의 학비 고지서가 2배로 늘어난 것을 보고 우는 사람들은 이미 깨달았다. 더 이상 위에서 진실이 내려오기를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파헤쳐야 한다. 그들은 물어야 한다. 그들은 압박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게임을 뒤집을 시간이다. 그동안 한 약속들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요구할 시간이다. 범죄여야 할 것을 농담처럼 취급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할 시간이다. 그리고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하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다. 이것은 부름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응답할 때만 의미가 있다. 스티븐 콜베르트는 실수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던 지점을 정확히 찔러서 실패했다. 웃음과 고발의 연결고리는 항상 그가 가진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웃음이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다. 그것은 방송사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를 자랑하는 프로그램을 잃는 대가였다.
밤마다 사기극을 우아하고 풍자적으로 비추던 거울을 잃는 대가였다. 그가 트럼프와 파라마운트 간의 합의를 큰 뇌물이라고 불렀을 때 그는 단순히 도발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수백만 명이 생각했지만 말하지 않았던 것을 번역한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완곡한 표현으로 포장하려는 명백한 사실을 이름지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이 왔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설명을 가져오지 않았다. 몇 달 전에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약속했던 같은 방송사는 침묵을 승리로 축하했다. 그들은 웃는 얼굴로 회의를 열었다. 따뜻한 말들로 보도자료를 작성했다. 그리고는 불을 껐다. 관객 없이, 작별 인사 없이, 진실 없이. 그리고 대중이 왜? 라고 묻자 그들은 항상 하던 말을 했다. 재정 위기, 전략적 변화, 구조조정. 하지만 시청률 1위 프로그램을 취소한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왜 수많은 버려지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바로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던 프로그램이 사라져야만 했을까? 그것을 느끼는가? 그것은 단지 분노가 아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엇이다. 사실이 권력자들에게 아프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사실은 더 이상 보여지지 않는다는 불편한 인식이다. 사실은 거짓이 아니라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름, 날짜, 이미지, 계약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더 이상 농담이나 다른 일들로 분해할 수 없다. 그것은 소문을 넘어서서 재판의 문턱에 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다. 어떤 공식적인 조사도 없다. 어떤 기자회견도 없다. 어떤 제도적인 항의도 없다. 오직 시간이 지나고 헤드라인은 사라지고 망각의 시간이 흐른다. 이것이 바로 기억을 죽이는 방법이다. 노골적인 검열이 아니라 제도화된 무관심의 무게로, 만들어진 피로로, 터무니없는 것의 정상화로, 스캔들을 오래된 사안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리고 만약 이것이 단지 텔레비전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라. 콜베르트의 프로그램 취소는 메시지였다. 같은 길을 가려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사전 경고였다. 잘 짜여진 계약과 은밀한 숫자들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척추를 꺾는 방법을 보여주는 교훈이었다. 그것은 힘의 시연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시연이었다. 왜냐하면 권력을 쥔 자들은 하찮은 것에는 신경 쓰지 않지만 자신의 서사를 깨뜨릴 수 있는 것에는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콜베르트가 깨뜨린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제국의 대본. 그는 왕이 벌거벗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웃음이 어떤 헤드라인보다 더 위협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언론의 자유는 항상 민주주의의 기둥 중 하나였다. 하지만 기둥도 내부에서 썩을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때까지, 그리고 천장이 무너졌을 때 이미 수리가 너무 늦어버린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그 지점에 와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직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콜베르트가 침묵당했을 때 뭔가가 부서졌다는 것이다. 유머와 권력, 비판과 동조, 진실과 편리함 사이의 미세한 균형에서 무언가가 이동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중이 침묵하지 않으면 어떨까? 비록 그 가능성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권력자들을 두렵게 만든다. 그들이 움직이는 것은 단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예상치 못한 균열로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리고 균열은 이렇게 생긴다. 프로그램이 취소되고 코미디언이 추방되며 있는 대신 질문을 시작하는 분노한 대중이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아픈 질문이 있다. 왜 돈을 지불했을까? 만약 그것이 비어있는 소송이었고 법적 근거가 없었고 모든 것이 단지 표현의 자유였다면 왜 1,600만 달러를 지불했을까? 왜 그들이 말한 대로 중요하지 않다고 한 사건을 종료하기 위해 거액의 합의를 했을까? 정직한 설명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혹시 정직한 설명이 바로 가장 명백해서 피하려는 설명일까? 그동안 높은 곳에서는 같은 얼굴들이 계속 웃고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안전하고 무엇이 허용된다고 말해준다.
그들은 여전히 걸러진 진실을 나누고 가시 없는 헤드라인을 만들고 완충된 가장자리를 가진 기사를 써준다. 그리고 점점 나라 전체가 마취되고 있다. 한 번에 하나씩 진실이 사라지고 웃음이 하나씩 줄어들고 절대 재판으로 가지 않는 스캔들이 이어진다. 하지만 이것이 더 교활한 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배신의 예측 가능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관찰하는 사람, 당파적 필터 없이 보기 위해 스스로를 허락하는 사람은 알죠. 트럼프는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사용하고 버렸습니다. 항상 충성을 편리함과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추측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굴들. 실제 이야기들, 그것들이 정렬될 때 거의 수학적으로 폐기된 순서를 형성합니다. 마이클 코헨, 제프 세션스, 렉스 틸러슨, 빌 바르, 오마로사, 앤서니 스카라무치, 존 볼턴, 마크 에스퍼, 리사 머코스키, 크리스 크레브스, 알렉산더 빈드만, 제임스 매티스 모두 충실했습니다. 일부는 맹목적으로, 그리고 모두 예외 없이 자율성을 조금이라도 보였을 때 공공의 자리에서 불태워졌습니다. 하지만 본디와는 다릅니다. 그녀는 단순히 버려진 것이 아니라 계산적으로 배신당했습니다. 그녀는 불가능한 임무에 배치되었습니다. 에프스타인의 파일을 검토하는 일, 도구도 지원도 뒷받침도 없이, 접근도 없이 구조도 없이 보장도 없이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조사할 수 있습니까? 어두운 우물을 파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 우물에 빠지게 될 다음 사람이 될 것이라면, 사실상 풀 수 없게 설계된 문제를 해결하라는 짐을 지고 가는 것? 물 없이 불길 속에 던져져 결국 당신이 연기를 일으킨다고 비난받게 되는 것? 사실 그것이었습니다. 실패가 예상되고 원하는 연극. 왜냐하면 대중이 답변을 요구할 때 누군가 무대에 등장해야 하니까요. 비록 그저 야유를 받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예상대로 본디는 실패했습니다.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름도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직접적인 연관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자들에게는 이것이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틀 만에 그녀는 운동의 수호자가 아니라 배신, 여성의 약함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를 칭찬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쓸모없고 팔아먹었으며 침투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징적 처형을 시작한 것은 유권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보호하려 했던 그 남자였죠. 트럼프는 자기 연극 속에서 법원이 비밀 재판 문서들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였고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자연스럽게 거절할 때 그는 본디를 비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다. 나는 해보려 했어. 그녀가 실패했어. 잘못은 내게 있지 않다. 그녀에게 있다. 항상 그녀에게. 이것이 바로 대본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잔인한 점은 그것입니다. 즉흥 연기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충성의 실수까지도. 하지만 계획에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내부의 균열들, 동료들 사이에서 커져가는 소음, 자신도 다음 폐기 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는 불만의 기운. 왜냐하면 처음에는 단지 의심이었지만 이제는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죠. 이제 곧 올 일이 변명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피해자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죠. 만약 트럼프의 이름이 에프스타인의 전체 파일에 등장한다면 그 얼룩은 영원할 것임을. 그것은 그에게만이 아니라 그가 물러설 시간에 그를 방어했던 모든 이들에게 해당됩니다. 당신의 동네 수백 명의 흑인과 라틴계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세 개의 다른 조각으로 나뉘어 부유하고 백인, 보수적인 지역에 합쳐졌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략에 의한 것입니다.
그 결과 비록 모두가 대거 투표하더라도 당신의 대표성은 여전히 제로일 것입니다.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누군가가 창문 없는 방에서 당신이 통계적으로 불편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마치 자신의 투표가 단지 민주주의의 가식을 키우기 위한 것처럼 느껴지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캔들, 논란, 만들어진 문화전쟁의 정신이 팔리고 있는 동안 진짜 타격은 차와 잉크로 주어집니다. 헤드라인은 언쟁을 보여주지만 전쟁터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조작된 각 구역은 미래가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협상되는 참호입니다. 하지만 왜 이것이 여전히 허용될까요? 왜 유명인이나 관료들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정의가, 왜 수백만 명의 운명을 재정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판단을 내리지 않나요? 그 답은 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입니다. 그것은 직책을 가진 사람들과 부패한 시스템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 간의 비공식적인 동맹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모두가 알죠. 만약 지도가 공정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직책을 잃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책을 잃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혼을 잃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생각해 보세요. 이기기 위해 속임수를 써야 한다면 이미 잃은 것 아닌가요? 권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사람들이 그들을 제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종류의 통치자인가요? 혼동하지 마세요. 이것은 힘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효과적인 절망입니다. 예산과 법률 자문, 그리고 제도적 지원을 갖춘 절망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전이된 절망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단지 투표에서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도가 거짓말을 하면 모든 나머지는 그 거짓말에 맞추어 왜곡됩니다. 법안, 연방기금, 교육, 건강, 안전, 주택에 관한 결정들, 모든 것이 대표자들이 결정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대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부패한 지도에서 선출된 사람들이죠. 그들은 결코 방문하지 않은 지역을 위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캠페인 후원자들의 현실을 제외한 다른 어떤 것도 반영하지 않는 법안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나라는 미로가 되어갑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로. 왜냐하면 땅 자체가 재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략적인 필요가 있는 미로, 무관심이 원하는 미로,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 결과가 아니라 목표인 미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투표를 포기하고 싶은 느낌? 뉴스 보기를 무시하고 싶은 느낌? 눈을 감고 누군가가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은 느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싸우기를 멈추면 그들이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런 왜곡된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이 상상 속의 선으로 제외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단어를 진지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전체 커뮤니티가 그들의 힘이 무해한 통계로 바뀌도록 희석되는 상황에서 그들의 투표가 단지 이렇게 설계된 것만으로 하나의 동네의 투표가 다른 동네의 투표의 3분의 1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걸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겉모습을 더 씌운 조작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스캔들이 아닐까요? 그리고 가장 큰 범죄가 헤드라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 있을까요?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한때 공정한 게임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이제는 아마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지도를 재설계하는 것, 게임을 아래로 맞추는 것, 같은 무기를 사용하는 것, 비록 그것이 그가 지키고자 했던 윤리를 해치는 것임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질문이 바뀝니다. 한쪽이 속임수를 쓴다면 다른 쪽도 써야 하나요? 명예롭게 지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한 파멸을 피하기 위해 손을 더럽히는 것이 더 나을까요? 이것이 지금 민주당을 가로지르는 긴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입니다. 비공식 회의들에 있습니다. 방송되지 않은 연설들에 있습니다. 기부자들과의 전화 통화에 있습니다. 어떤 구조물은 무너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침묵의 벽돌, 두려움의 시멘트, 잘 적용된 선전의 그림으로 세워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고 미미하며 거의 눈에 띄지 않다가 갑자기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단단해 보였던 것이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야기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소음에 둘러싸여 있더라도 새로운 것이 태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잠들었던 인식이 이제 깨어납니다. 이전에 단지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논의됩니다. 피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것이 이제는 정면으로 맞닥뜨려집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지는 것은 용기 이상을 요구합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주기에서는 거짓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의 복잡성을 견뎌야 합니다. 빠른 소비를 위한 포장된 이데올로기와 쉽게 제공되는 답변들의 유혹을 저항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지적힘, 감정적 인내, 그리고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드문 열린 마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리더들은 우연히 등장하지 않는다는 이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상처, 집단적 욕망, 문화적 신화,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 단련된 개인적 결단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얼굴이지만 또한 개인적인 드라마의 등장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여정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 자신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 시장, 조약, 혁명을 형성하는 지하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업가가 자아 홍보와 대결을 바탕으로 제국을 건설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화 대혁명 동안 배제되었던 한 중국 청년이 21세기 가장 큰 글로벌 재구성을 설계한 사람이 되도록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가깝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멀리 떨어지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각 결정이 드러내는 것 또는 숨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들은 밈이나 헤드라인에 담을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질문들은 반드시 던져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는 사람만이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독점 이북에서 이 두 리더의 이야기, 딜레마, 전략, 모순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인류의 운명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인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권력 게임의 핵심적인 인물들로서 말입니다. 그 내용은 댓글에 고정된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근 가능하고 직접적이며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입니다. 이 시대의 수동적인 관객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중요한 말을 하나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 내용이 당신에게 생각을 주었다면 그것을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공유하세요. 화면을 넘어 그 반성을 전하세요. 아마도 바로 당신의 행동이 새로운 대화, 새로운 시각, 새로운 인식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의 어느 부분이 불편했다면 글을 남기세요. 우리가 모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나아가기 위한 공간이 바로 댓글입니다. 아이디어의 충돌, 존중하는 대화, 용기를 가진 경청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롭고 분석적이며 깊이 있는 콘텐츠가 디지털 소음 속에서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느낀다면 간단한 행동으로 지원해 주세요. 채널에 구독하세요. 여기에 클릭을 하는 것은 여전히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확함을 추구하는 것이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대화의 시간을 할애한 것은 우리가 함께 구축하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왜냐하면 역사는 돌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열린 눈으로, 단단한 손으로.